처음이니까. 저기는 뭐 별 그게 아니라서. 범주로 했고. 예? 범주로 아, 오르간은 했었어요? 오르간 했고. 예. 그래, 존재로. 존재로 했고 운동론 네. 존재로 자원설설. 아, 거기 했어요? 그럼 신과 우주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하고, 오늘은 원래 목표가 그 스토아하고 그 뭐야,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항상 그렇듯이 저는 또 여기서도 에피쿠로스가 더 좋아서. 애정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예. 자, 신과 우주론부터 들어가면 된다고 하셨죠?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하겠습니다.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겠어요. 자. 저 주문해도 돼요? 예. 하고 올까요? 예, 그래서. 다른 분은 다 아니, 여긴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러면 사과 주스 하나만. 네, 네. 예. 다 하셔서, 안 그러면은 이거를 빌려준 카페가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장소 카페이기 때문에 예. 음료수 포함이거든요, 장소 카페. 아, 이거는 제가 돈 낸 거예요. 그래요? 한 잔 더 먹을 거예요. 글쎄요. 나도 아침 9시부터 강의를 하고 왔더니 뭐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어저께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숙취는 없더라고요. 아침에 8시에 딱 일어나서 씻고 바로 나와서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별 상관이 없었어요. 잘라버려야지. 잘라야지. 근데 자르는 거를 제가 잘 못해요. 그, 제가 잘라서 드릴게요. 그럼. 아니다. 아니, 파일이 바로 예, 가구나. 예. 동영상 그 편집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자르는 거는요. 예, 그 윈도우 저기 무비 메이커 예. 무료로 주는 거 예. 거기서 돼요. 아, 그래요? 네. 쉬워요, 자르는 거. 하죠. 밤에 10시까지 한다고요? 거기서? 네. 밤에? 다음 주가 저희가 이벤트잖아요. 예. 여기 예약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더니 예. 하긴 했어요. 예. 이 세미나실은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밖에서 하는 걸로 예. 시간 똑같이 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거 하는 거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냥 다 하면 되죠? 네. 그날 되게 오랜만에 그날 근데 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딴 데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고 많이 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점점 SF 모임도 아니 그날 뭐 아마 어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예. 근데 그날 우리 그냥 하기로 했어요. 예. 저, 양평을 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양평 갔을 때만, 양평까지 가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아서, 나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 하고 나서 끝나고, 뒤풀이를 못 하겠어요. 뒤풀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날 되게 간소하겠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공지해서 바꾸시던가.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는 저녁에 약속이 있는 거라서, 네. 거의 한 5년 만에, 만나시나요? 예, 고등학교 동창, 그 아, 독서, 5년 만에? 5년 정도 됐어요. 독서실 동창. 아, 얼마 안 됐구나, 거기는. 예. 거긴 15년이잖아. 20년이죠. 누구요? 저희 집 종성. 어. 박형선 친구. 전에 얘기죠. 그 그중 연결시켜준. 제일 잘 나가는 애가 그 전에 얘기했죠. 내가 페이스샵을 얘기하려다가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했다. 페이스 샵을 해요? 페이스샵
CEO. 아, CEO가 됐어요? 예. 와, 그거 엄청 많던데. 예? 그 아, 근데 뭐 월급 사장이에요. 거의 아무래도 80픽인가에 사는 거라서 상무였다가 이번에 올해 사장이 됐더라고요. 상무에서 전무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걔가 그쪽으로는 제일 잘 나가더군요. 시작. 예.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 들어갈 부분은 이 신과 우주론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조물주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의 신과는 굉장히 다르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이미 세상은 존재했고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료들도 있고, 플라톤도 그랬잖아요. 플라톤에 있어서 신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이데아는 따로 존재하고 이 이데아의 모습을 따서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 자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데미우르고스라고 이제 신을 부르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창조하긴 했지만 창조의 원형인 이데아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진료도 있어요. 근데 신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려지는 플라톤의 신은 진료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데아처럼 만들고 싶지만 진료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처럼 만들지 못하고 이제 이데아를 모사하는 근사적인 모습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로는 이제 만들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진료가 다 4대 원소하고 거기에다 에테르까지 포함한 5가지의 원소가 진료로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뭐냐면은 매니에서 있죠. 부동의 원동자다 라고 나오는데, 부동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를 해요. 즉 저기서 동자는 이제 움직일 동자를 써서, 여기 어두워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되는데, 부동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파르메니데스부터 나오는 얘기가, 완전한 실체는 어떻다? 하나이고 움직임이 없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완벽하고 모든 것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냐, 원동자, 세상을 움직이게끔 만든 사람인데, 만든 자인데, 이제 여기서 자자가 이제 한자로 써준다면은 원동자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 자자가 아니다 이거죠. 신이라는 호칭에 붙은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붙인 거고, 즉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만물로 하여금 자기를 모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데아가 따로 있고, 이데아 현재의 진료를 가지고 이데아를 모사하게끔 만들어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데미우르고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 이제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데아와 데미우르고스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만 진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여러 물질들이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부동의 원동자이면서 스스로 목적이 된 자다. 즉 여기서 목적인 건 만물이 움직이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운동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신과 가장 닮은 데가 이제 우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정도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여기가 우주가 있고,
지상이 있는데, 원래 옛날에 이제 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조한 개념이 아니고 또는 플라톤이 창조한 개념도 아니고 고대 그리스 자체가 이제 전체 세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천상계하고 지상계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천상계는 우리가 보기에 항상 조화로운 거예요. 일정한 주기로 계속 움직이고, 별들도 달도 해도 일정한 주기로 계속 움직여요.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즉 움직임 자체는 있지만 그 움직임이 항상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상계는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들이고 규칙성이 없는 이런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늘은 완전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늘 자체가. 하늘에 있는 별이 움직이면 안 되고, 달도 움직이면 안 되고, 해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부동이다라고. 그러니까 별이든 달이든 해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머리 생각을 했냐면은, 별이 움직인 게 아니라 별과 해와 달이 박혀 있는 천구가 있으면은 그 천구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별도 달도 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천구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천구라는 개념은 이후에 그 15세기, 16세기가 될 때까지 계속 존재하죠.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결코 별이나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구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천구가 여러 겹이 있는 거죠. 제일 아래쪽에는 달이 박혀 있는 천구가 있고, 그 뒤로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박혀 있는 천구가 있고, 그 뒤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천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별이 박혀 있는 천구가 있어요. 그 층이 굉장히 많이죠. 달, 그 다음에 해, 수, 금, 화, 목, 토, 그 다음에 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죠. 그 8개의 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거 뭐라고 하지? 그 해성 또는 별똥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근데 그 움직임이란 게 이렇게 주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속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지상계가 아래에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별똥별 또는 해성, 이런 애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천구라는 개념. 그래서 이 천구가 움직이는데, 이 천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창조를 한 개념은 아닌 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아나키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늘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이 움직이고 그 사이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게 별빛이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플라톤도 천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개념을 잡았던 게 있으니까, 순수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작품은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이렇게 이제 8개의 구, 하늘 자체가, 천구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게 이제 모든 천문학자들에 있어서 요 시기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그 다음에 근대 르네상스 초기까지도 계속 이런 천구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00년 정도 계속 쭉 움직이게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년왕국이 이제 요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아니지만 과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년왕국이 완전히 이제 딱 굳혀지게 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사원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우리가 했지만 사원소란 게 뭐라고 했었죠? 불, 흙, 공기인데, 이걸 원래 주장했던 거는 뭐 엠페도클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엠페도클레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신통기를 읽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신통기라고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신들의 계보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 사람이 쓴 게 이제 신통기랑 노동의 나날들이랑 뭐 이렇게 한 몇 편 있는데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냈어요. 신통기는 굉장히 얇으니까 읽어보실만 해요. 그 신통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 신의 계보가 쫙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카오스부터 나오는 건데 그 그리스 신의 계보를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신통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이윤기 씨가 쓴 거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권에 보면은 이 신들의 계보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고 이 카오스가 있을 때 카오스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그 그리스 신화를 잘 읽어보면 이 신들도 대부분 뭐냐면 어떤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물질들을 그러니까 신으로 비유해서 만드니까 의인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는 게 더 정확할 건데 어쨌건 그리스 신의 맨 처음에 보면 카오스가 나와요. 그리고 카오스 다음에 코스모스가 나오는데 카오스가 코스모스를 낳은 건 아니고 저절로 코스모스가 나와요.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어떻게 구분됐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어쨌든 카오스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나오는데 이때 카오스가 누구를 낳냐면은 밤과 저녁을 낳아요. 닉스라고 하죠. 영어로 닉스가 이제 변화돼서 지금 녹턴이 되는 건데 이 닉스 밤과 어둠을 낳고 그 다음에 낮과 아침을 코스모스가 낳아요. 그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으로서. 그리고 이 밤과 저녁과 그 다음에 아침과 낮 얘네들이 또 애들을 낳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 불, 흙, 공기가 다 나와요. 이미 그 자체에서 가이아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우라노스가 되고 그 우라노스는 원래 뜻 자체가 하늘이란 뜻이고 가이아는 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고대 그리스 자체가 이미 전체적으로 세상 만물이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화시대 때부터. 근데 이거를 이제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흙은 고체 상태, 공기는 기체 상태, 불은 에너지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다가 습함과 뭐가 있었냐면은 건조함,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네 가지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네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은 어떤 속성이 있고, 뭐 불은 어떤 속성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차갑고 뜨겁고, 따뜻하고 이제 건조하고 이제 습한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속성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만물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연금술이 나오죠. 알케미가 나오는데 이 알케미라는 거는 결국 어떠한 세상의 물질들이라도 다른 물질로부터 변형해서 만들어진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원소설로부터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고대 화학의 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문학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화학도 나왔는데 근데 생물학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생물학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사다리라고 얘기해서 생물을 범주를 나눠요. 그런데 이 범주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맨 아래가 무생물, 그 다음에 그 위가 식물, 그 위가 동물, 그 위가 사람, 이렇게 크게는 4단계로 나누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무생물은 영혼이 없어. 하지만 식물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도 영혼이 있고 사람도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단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식물의 영혼은 먹고 그러니까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혼이고 동물의 영혼은 여기에
보태서 짝짓기가 가능하고 움직임을 가지는 영혼이고, 사람의 영혼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단계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단계들을 이렇게만 나눈 게 아니라 또 나눠요. 동물도 또 나눠. 난생과 태생을 나눠요. 알에서 태어나는 애, 그 다음에 그 알이 아니라 새끼가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연 발생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니까 자연 발생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난생과 태생이 있는 거죠. 태생은 포유류인 거고, 그 다음에 난생이 있는데 난생도 이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면은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피가 도는 거, 사지가 있고 피가 도는 애가 위쪽이고, 피는 돌지만 사지가 없는 애, 생선이 그 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엔 뭐냐면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땐 조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가사리라든가 이 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이런 애들은 그 밑에 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분류를 다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잖아요. 그 고래를 가지고 해부를 해서 얘가 새끼를 낳는 걸 알고 얘는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물고기보다는 포유류에 가깝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어쨌건 이런 분류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또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린네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부분이 됐던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생물학을 또 지배를 하는 거죠,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생물학을 쭉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생물학에 끼치냐 이것만이 또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키워진 것도 또 다른 동료 의사의 손에서 키워졌거든요. 옛날부터 해부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해부를 하고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관찰이라든가 과학적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제 사람 몸과 우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요. 예.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닌가요? 예? 아니면 이론인가요? 실험인가요? 이거요. 이거는 이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다는 게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자기 소유의 노예를 시켜서든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 이 그리스는 예. 주로 이론, 실험보다는 이론에 가까운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지금 현재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 때 르네상스를 할 때 왜 실험을 하게끔 됐는지, 왜 옛날 사람들이 실험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실험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천박하다 이래서가 아니라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 과학자들이. 그건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다뤄지니까. 왜 궁금한데 왜 그랬어?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하려면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왜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실험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는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상적인 일 자체를 가지고 해라.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서 설명하려면 안 된다. 예,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 구분을 예. 이론의 영역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구분한 건 이론이에요. 구분한 건 이론인데 그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구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되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이라는 예. 존재를 이렇게 구분한 건데 거기에 하이라키를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더 자유로운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봤을 그렇죠. 때 무생물에서 식물이 무생물보다 자유롭고 동물이 그렇죠. 식물보다 자유롭고 사람이 동물보다 자유롭다, 이거를 이제 더 나은 존재로 상정을 하는 예, 맞아요. 올라갈수록 예. 그러니까 이론에 기반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죠. 저건 이론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대충 4개로 나눈 거고,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건 관찰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래,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수업 못하게 한 거. 아니요. 사원서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세계대학 것에서도 4가지 색밖에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4가지 색을 인정을 해요. 물론 근데 쓰는 색깔은 27가지 색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4가지 색만 했는데 거기에서도 섞이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 색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서인데 여기서는 섞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 섞여요. 섞여가지고 해야 예, 되겠죠. 예. 섞이고, 그런데 이제 저 물불 흙 공기 또는 따뜻한 건조함,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저런 원소가 있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4가지 속성을 모든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 속성이 저런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저도 좀 방해 좀 하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천체 운동은 그러니까 천체는 완벽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니 완전한 예. 되기 때문에 근데 우주 자체는 지금 운동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도는데 완전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별이 돌면은 하늘이 가만히 있고 하늘 안에 있는 별이 돌면은 하늘에 대해서 별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늘에 대해서. 그 하늘 자체가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근데 그 안에 있는 별이 움직이는 건 안 돼. 이랬던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바뀌어요. 프톨레마이오스로 오면 좀 바뀌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어쨌건 화학, 생물학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나 더 이 생명의 사다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진화론은 사라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아나키멘데스가 진화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주장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고대에 그러니까 아주 하등한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다. 아리스토텔의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이 생명의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이미 딱딱 정해진 자기 계급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계급을 뛰어넘어서 동물이 사람이 된다든가 식물이 동물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진화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제 계급 구분이 분명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데모크리토스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현실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인간관계 자체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계급으로 나뉘어진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원자는 다 동등하다고 했고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쉽게 해서 저놈이 왕이 된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고귀함을 타고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온한 발상일 수 있는 거죠. 사회 전체 체계로 본다면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 자체가. 근데 의외로 그리스는 어떤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로웠는데도 불구하고 계급은 있었던 거죠. 노예 계급이 따로 있고, 여자와 남자를 분명히 나눴고, 그런데 이제 귀족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그것도 아테네라든가 이렇게 몇몇 폴리스인 거지 모든 폴리스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민족으로 구분을 해서 지배 민족이 따로 있고 피지배 민족이 따로 있는 거였으니까. 예. 어쨌건 이런 식으로 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쫑이 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쫑이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가장 빛나던 시기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로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다음 거를 열어야 돼서. 막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막 보이고 그러네요. 자, 제5강 에피고네네 시대 회당과 정원.
제목이 저번에 것보다 좀 더 폼 나지 않나요? 분위기 있습니다. 그 에피고넨의 시대라는 게 에피고넨이 원래 후계자 또는 이제 쫓아가는 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철학 조류들이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사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조류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제 헬레니즘 시기가 되면은 동시대에 여러 가지 조류들이 있는데 이 조류들이 뭐냐면 이전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들을 이제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해요. 이거를 이제 에피고네네 시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철학하고 과학이 분리되는 시기예요. 즉 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저도 하나는 철학 쪽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연 철학의 부분을 오늘 한번 다루고 다음 시기에는 철학에서 떨어져 나간 과학만 했던 사람들을 다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철학하는 사람이 과학을 생각하지 않고 과학하는 사람이 철학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이제 둘이 어느 정도 분리돼서 이쪽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 저쪽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쓴 책을 보면 철학책도 썼어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본업은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다. 천문학자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이제 에피쿠로스라든가 아니면 제논 같은 사람은 자연 철학자니까 과학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진 않아요. 하지만 과학을 얘기하더라도 아주 엄연히 철학의 입장에서만 하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과 과학이 구분되는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피고네네 시대. 에피고네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진 않겠죠. 하지만 요 시기에도 뭔가 새로운 흔적이 보이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지금 얘기 드리려는 그러니까 회당과 정원. 회당은 스토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스토아란 말 자체가 회당,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뜻해요. 정원 학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애프터 더 그레이트. 오늘은 제목들이 다 폼나게 나오네. 원래 더 그레이트라고 쓰면은 딱 한 명을 가리키는 얘기잖아요. 서양에서는. 더 그레이트라고 하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딱 뒤에 딴 걸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본다면은 또는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에서 쉽게 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 그 당시에 아시아를 제패했던 최초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 이전까지는 항상 아시아로부터 눌려왔는데 그리스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최초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갔으니까 유럽인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영웅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이후에 훈족이니 뭐니 해서 아시아로부터 계속 뭔가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세 시대가 넘어가서도 뭐가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또 이렇게 딱 그리스를 정복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겨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로마인데 로마 정도만이 이 지중해를 자기의 세계로 했으니까 근데 로마에서는 어떤 한 명이 그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업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단 한 명에 의해서 아시아를 정복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알렉산더의 위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저 명칭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더 그레이트라는 게 많은 땅을 정복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최초로 아시아를 잡아먹은 그 이전까지 항상 짓눌려 오고 뭔가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냥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러지만은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강의를 보면은 그리스에서 철학계나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아로 유학을 가잖아. 이집트 가서 뭐 배우고 메소포타미아 가서 뭐 배우고 이랬던 거니까 선진 문물은 전부 다 아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시아를 처음으로 정복한 거죠. 그냥 정복하자마자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고 나서 이제 4개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 되면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이제 그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나누는데 이러면서 그리스건 어디건 간에 민주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제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그리스 자연 철학 시작할 때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나 과학이 시작될 수 있었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꼭 민주정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중국의 제자백가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 르네상스도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꼭 민주정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민주정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떠들 수 있고, 그 떠드는 소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철학이 또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건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전부 다 전제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쉽게 해서 아테네에도 총독이 부임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미 그런 목소리,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게 돼버려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리스가 폴리스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철학의 명맥은 이어지지만은 이전처럼 그렇게 창조적인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과학에 있어서도 기술은 훨씬 더 발전하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뭐 증기기관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고 수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은 하지만은 거기서 뭔가 창조적인 새로운 이론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테크니컬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중요하게는 또 하나는 이제 보다 세밀해지고 정확해지는 식으로 발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정도를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과학과 철학이 분리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그리고면서 이제 그 전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전까지 철학의 관심은 뭐가였냐면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 이후에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고민들이 윤리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논리학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서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 말을 했다고 이제 쓰여 있어요. 어디에 쓰이냐면 이거는 이제 에피쿠로스가 남긴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글들은 어디서 따오게 루크레티우스의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이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신통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들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고. 그런데 이 루크레티우스의 그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도 책으로 나왔어요. 번역된 게 있는데, 이 서사시예요. 근데 시로 철학을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쓴 사람도 힘들겠지만 읽는 본인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억지로 읽어는 봤는데, 근데 한번 해설서를 보면서 같이 보면은 볼만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고통에 처방을 내려주지 않는 철학자들의 말을 얼마나 공허하냐. 자, 신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학적 실천이 가치가 없듯이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는 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이 철학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전까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자연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요때 오면서 철학이 뭘로 바뀌냐면, 힘든 세상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즉, 요새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자기 개발서라든가 치유서, 힐링 도서, 이런 식의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엄청 많은 조류들이 생겨요. 이때부터. 이게 중요한 흐름을 6개를 잡은 건데, 이제 후계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에피곤에 했는데, 리케온이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리케온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즉 플라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신플라톤주의도 나오는데, 플라티누스에서 소크라테스 운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휘론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허무주의입니다.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휘론주의라고 하고, 휘론이라는 사람이 주로 주장을 해서 하는데, 회의주의인데 스캡틱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스케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현대 회의주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 회의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 또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회의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그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회의주의예요. 현재 회의주의는. 근데 이 시대의 회의주의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식의 회의주의냐면 휘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 휘론주의는 이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별표랑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중요해져요. 르네상스 시대를 크게 나눠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복권되잖아요. 그래 복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뛰어넘고 싶어요. 이 뛰어넘고 싶어 할 때 이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상적 전제가 되는 것들이 신플라톤주의. 참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과학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새롭게 과학을 발달시키려는 사람들도 이 신플라톤주의와 휘론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쓰잖아요. 그 방법서설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휘론주의의 유행 때문이었거든요. 휘론주의가 저때 새롭게 막 유행을 해요. 16세기, 17세기에.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휘론주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답을 내려야겠다고 고민해서 만드는 게 데카르트의 이제 방법서설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뉴턴은 사실은 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뉴턴뿐만이 아니라 갈릴레이도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건 이때 이렇게 있고 이거 말고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까지 해서 총 6개의 학파가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요 2개와 요 4개를 왜 이렇게 살짝 띄었잖아요. 띄운 이유는 위에는 정말 에피코넨이죠. 즉 이전식의 위대한 철학자를 잇는 거예요. 물론 휘론주의는 좀 다른 거지만은. 자, 그 다음에 위에 4개는 그래서 좀 이제 슬슬 소멸해 가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후기 그리스 시기와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의 그리스 시기와 그 이후에 로마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두 사조를 얘기하자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일 거다. 물론 스토아 학파가 메인이죠. 이때는 메인이긴 한데 어쨌건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 리케이오는 이제는 이게 조금 이제 한 2-3 단계를 건네면서 뭐가 되냐면 리케이오는 철학 분파라기보다는 그냥 자연과학 분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후계자들이 뭐 다 식물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을 하고 이러면서 리케이온이라는 이제 저게 하나의 학당이잖아요. 저 학당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뭐가 되는 거냐면 수학, 천문학, 식물학 이런 흔히 얘기하는 박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박물학을 공부하는 집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박물학을 공부하는 집단이긴 한데 이제 자연 쪽에서도 과학 쪽에서도 별 의미를 못 가지는 게 저게 이제 박물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쯤 해서 알렉산드리아가 너무 쫙 떠오르니까 세상은 모두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페르가몬하고. 페르가몬은 이제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죠. 알렉산드리아보다 먼저 만들어진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페르가몬에 만들어진 도서관에서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보관했을 정도니까 엄청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사실 자리를 넘겨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테네라는 곳 자체가 이미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아무나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게 있지만 쉽게 해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를 보면은 그리스를 되게 좋아해요. 로마인들이. 유학을 가는데 아테네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로도스 섬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 로도스 섬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로도스 섬으로 왜 가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가 중심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지중해의 중심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로도스 섬이 된 거죠. 이집트와 그 다음에
페니키아와 그다음에 그리스와 로마를 이어주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발달을 하고 소아시아와 이집트 쪽이 발달해. 페르가몬이라는 건 소아시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사라져.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주의 적이었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플라톤의 색채는 조금씩 줄어들고 휘론주의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 스토아 학파 쪽으로 접근해 가요. 그래서 그냥 스토아 학파 쪽으로 흐뭇해서 사라지는 듯해지고 그 대신에 로마 쪽에서 신플라톤주의 운동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플라토누스라는 이름도 플라톤하고 비슷하죠. 플라토누스라는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로마에서 이 신플라톤주의가 나중에 이제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집트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 잠깐 에어컨을 살짝 끌까요? 좀 춥죠? 이 철학의 계보를 보면 과학에서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잠시만. 자, 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계보는 사실 뭐 철학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재밌잖아요. 이런 남의 족보를 추적해 보는 게 플라톤주의가 신플라톤주의가 되는데 이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망하면서 신플라톤주의가 넘어가요. 이집트랑 그 소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배태하게 되냐면은 헤르메티시즘을 이란 걸 하는데 이 헤르메티시즘이 나중에 무엇과 관련이 지어지냐면 점성술, 그 다음에 연금술 이런 식의 것들하고 연관을 갖는데 그래서 신플라톤주의하고 헤르메티시즘은 거의 같이 움직여요. 르네상스 시기에도 계속 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휘론주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복원이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복원된 다음에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유럽 전역을 휘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휘론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데카르트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메티시즘이 뉴턴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한테 영향을 줘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쭉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르네상스 끝 무렵이 되면서 근대과학이 되려면 영국의 베이컨이 이제 여기에 꽝 하고 한 대 치고 실험과 공동으로 이제 하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 쓴 책이 이제 제목들이 재미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까는 책을 쓰기 위해서 신 오르가논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저작 중에 하나가 오르가논인데 그걸 이제 한번 까고 싶은 거죠. 베이컨이 신 오르가논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아틀란티스라는 책도 써요. 근데 아틀란티스라는 책은 이제 또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베이컨이 국가 구상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국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걸 나오는데 플라톤주의적이 전혀 않은.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서 까기 위해서 얘도 이제 아틀란티스라는 책 제목을 지어서 이제 하는 거죠. 베이컨도 굉장히 책 제목 지는 걸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의 야망도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중세에서 르네상스에서 근대로 넘어오는데 이 베이컨과 데카르트라는 두 명이 없었으면은 과학 쪽에서도 철학 쪽에서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 두 명은 과학에서도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둘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리스 때부터 내어던 이런 역사적 철학적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주의 하다 말았는데 회의주의라는 게 휘론주의라는 게 아까 제가 현대회의주의는 도그마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휘론주의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 감각과 그 다음에 사물의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건 이제 플라톤 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판단 정지를 내려버려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단 중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FK라고 하는데, 판단 중지라는 상태를 F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K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저걸 알아야 돼 막 거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거 끝. 그러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지만 나는 꿀이 달콤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은 한다, 인정은 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현실적으로 꿀이 달콤해. 근데 저 꿀이 정말로 달콤할까? 나는 저 꿀이 달콤하다고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꿀이 달콤한지 안 달콤한지 나는 신경 안 써. 판단 중지 해버리고 그냥 달콤한 꿀을 즐기는 거죠. 이게 이제 휘론주의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지 황당한 거죠. 이제 앞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고민해왔던 게 우리 감각의 불완전성과 실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 선험적인 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선험적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끝. 판단 중지를 내리자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하고 묘하게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플랑크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나타내는 태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랑크 시간 공간은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를 얘기하거든요. 예, 이것보다 더 작은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알아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블록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거 혹시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물리학 쪽에서. 그런데 이 불연속적인 시간도 그 시간과 시간의 틈 자체가 요런 정도, 10의 마이너스 34승 세컨드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면은 그 시간이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 건, 불연속적인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는 그 부분하고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든 모르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를 해버려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판단 중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판단 중지의 사례가 멀티버스 얘기를 요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우주 이론을 얘기하는데, 다른 우주와 우리는 영화나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쉽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쪽이 있든 없든 우리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있다고 너가 주장한다면 그것도 좋아.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판단 중지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이런 판단 중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왜냐하면 실제로 판단 중지가 용이한 경우가 있어요. 판단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근데 그것이 철학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설명이 왜 판단 중지를 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과학에서는 저런 판단 중지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물리학에서, 화학이나 이제 생물학에서는 저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수학도 저런 게 있죠. 판단 중지가 있고, 대단히 재미있는 개념을 등장하는데, 하여간 이때 나온 거다. 휘론주의 때부터. 그러다가 쭉 묻혀 있다가 다시 이제 14세기, 15세기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사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토아 학파로 넘어갑니다. 잠시만 물 좀 따라 가지고 와서 계속 할게요.
안 되나요? 예, 쉬죠.